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과장입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예비 창업자님, 그리고 설립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시설장님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장기요양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아니면 설립했는데 경력은 없고 막연하신 분들을 위한 Q&A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Q&A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질문 답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설립을 처음 하시면은 이제 기관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명칭에 꼭 제가 혹은 노인이라는 단어가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기관 명칭은 설치자, 그러니까 대표님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일반인이 이 이름을 봤을 때 어떤 시설인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나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그 기관 명칭이 봤을 때 좀 식별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명칭을 좀 바꾸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원을 차리고 싶은데 그 시군구 담당자가 이게 요양원인지 아니면 그냥 양로원인지 좀 구별이 안 되네요. 앞에 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말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방문요양 설립 허가를 이제 받으려면은 요양보호사 15명을 확보해야 되죠, 인력으로. 그러면 열심히 모집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다른 방문요양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채용해도 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서 투잡인 거죠. 네, 가능하고 추후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시면은 이제 타 방문요양 센터와 그 급여 제공 일정,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립을 막 준비하다 보면은 그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의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막상 제출하고 나니까 많이 찝찝하신가 봐요. 임의로 작성을 해서 나중에 수정이 되나요? 라고도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의 명단이 좀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은 희망 이음이죠. 예전 이름은 이제 W4C의 비정형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변경된 위원 명단을 제출하셔야 되시고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위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시군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하셔야지만 번거롭게 2번 일하지 않으시겠죠? 이제 허가가 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혹시 대표님 기관 기호 번호는 몇 번이세요? 코드 몇 번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 1번 혹은 2번 혹은 3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일단 장기요양 기간 기호라는 거는 우리 기관 고유의 번호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받았던 이제 고유 번호증과는 이제 별개이고요. 기간 기호는 장기요양 지정서를 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기호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되는데 이 번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1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급여, 2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급여,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입니다. 그런데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2월 12일 이후로는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날짜 이후에 신설된 재가급여는 다 2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1번은 어르신이 입소하는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이고 2번은 그 외 재가급여, 그러니까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서울에서 이제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싶은데 혹시 뭐 강원도에 있는 어르신, 뭐 대전, 부산에 있는 어르신들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세요. 네,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매월 어르신 댁에 방문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경비, 인건비 등등 모든 지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손해가 발생하진 않는지 파악을 하시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손해가 발생하는데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처음 이제 장기요양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평가 받아야 된다. 평가 중요하다. 이런 걸 들으실 거예요. 그럼 대체 이 평가가 무엇이고 무조건 받아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모든 장기요양 기간이 3년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고요. 평가 매뉴얼이란 게 매년 공지가 올라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상위 20% 최우수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평가 결과 A를 받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주의하셔야 되실 게 평가 결과가 이제 A, B, C, D, E 이렇게 나뉘는데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6년 뒤에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점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A를 받고 싶진 않더라도 B 아니면 C는 받아야지 나중에 재심사하실 때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생활 가정, 이제 주간보호 정원 10인 미만인 곳에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보통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로 겸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때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사 겸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할 때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이더라도 시군구에 보고된 직종은 시설장이실 거고요. 시설장은 간접 인력입니다. 간접 인력은 인건비 지출 비율 계산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공동생활 가정이랑 이 주간보호 정원 10인 미만인 곳은 이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는 것을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 비율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장기요양 기간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설립 예정이신 경력 없는 예비 창업자님, 대표님들을 위한 Q&A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그 외에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